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요즘 매일같이 한낮에 한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 몸에서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곳이 바로 귀입니다. 여름철 덥다 보니 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름 휴가 때 장시간 비행기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럴 때 하면 좋을 귀 관리법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놀이하고 난 후에 이 귀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시는데 보통 안쪽까지 어렵게 그 물기 제거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고개를 옆으로 숙여서 털어서 말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어폰을 장시간 귀에 착용하고 있으면 또 귀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이어폰을 착용한다는 건 귀 안에 통증이나 염증을 키우는 법이라고 하니까요. 장시간 이어폰 착용은 좀 삼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어폰이나 보청기 사용 많이들 하시는데 그 소독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머니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우리 일상까지 위협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머니에서는 고물가 시대 생활비 아끼는 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10년 만에 3.5배입니다. 최근에는 뭐 다 몇 년 만에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요. 또 뭐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네, 바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가격 차이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 차이가요. 2.1배에서 3.5배로 확대된 것입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과 또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15년 5월 1,710만 원에서 올해 5월 4,250만 원으로 10년간 148.5%가 올랐는데요. 이에 반해서 같은 기간 부산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평균 802만 원에서 1,214만 원으로 51.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요. 서울의 경우 10년간 평당 196.9%가 올랐고요. 부산은 86.3%가 상승해서 두 도시 간 격차는 3.7배로 커졌습니다. 야,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서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이제 이번 결과를 빗대 본다면 부산에서 아파트 세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도 사기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이는 지방 소멸에 따른 서울 수도권 또 지방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부산의 미분양 주택 올해 4월 기준으로 4,709가구로 집계가 돼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과 지방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걱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분양 시장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평형. 알죠. 국민평형. 분양시장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5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거를 국민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평형의 기준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인기가 지속되면서 전용 면적 54제곱미터의 청약 경쟁률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용 59제곱미터 타입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3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타입의 경쟁률 12.97대 1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형 평수로 가는 뭐 이런 단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소형 선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나오는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소형이긴 하지만 방도 3개고요. 뭐 통풍이나 일조량이 좋게 모두 일렬로 배치한 포베이 구조까지 갖추고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의 분양 물량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또 59제곱미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공급 면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84제곱미터가 국민평형이 아니라 59제곱미터가 국민평형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딸이 더 좋아요입니다. 요즘 뭐 딸 바보가 대세이긴 합니다만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이게 두드러지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남아 선호 이 현상이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에서는요, 이전과 달리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출생 시 남녀 성비가 크게 불균형을 보였던 국가들이 자연 발생률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여아를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으며 이를 인류사에서 처음 나타나는 변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추산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 5천만 명 적게 태어났지만 2000년에는 그 격차가 약 170만 명, 2015년 100만 명, 2024년에는 약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해 불균형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이코노미스트지 보도에서 특히 주목받은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설마 한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자연적인 이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인데요. 한국은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명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부터는 불균형이 훨씬 더 심했는데요. 셋째의 경우 여아 100명당 남아 200명, 넷째 자녀는 250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1명 수준으로 회복이 돼서 자연 성비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서도 남아 선호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117명이었던 출생 성비가 2023년에는 111명으로 낮아졌고요. 인도는 2010년 109명에서 2023년에는 10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여아 선호가 더 드러난 부분도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도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보도에서는요, 입양이나 이 불임 치료 같은 성별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여아에 대한 편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예로 뉴욕의 이 난임 치료 클리닉에서는요, 여아를 원해서 이 성별 선택 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 그 시술 비용은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 2,7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양 부모들은 또 딸을 입양하기 위해서 최대 16,000달러, 우리 돈 2,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네, 이제는 딸을 얻기 위해서 돈을 더 쓰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감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남아 선호 감소의 배경은 문화적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이 미혼 남성의 증가, 또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신부값 관습 등도 남아 선호를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일부 사회학자들은 딸이 아들보다 또 홀로 사는 노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사자성어가 네. 이렇게 떠오르네요. 남아 선호 이거 안 없어질 것 같더니 이제는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장난감 재활용 의무화입니다. 네,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재활용에 적극 나설 텐데요. 이 장난감도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이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가 장난감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이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나 수입액이 3억 원 미만,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이번 재활용 의무에서 면제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장난감이 전혀 재활용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장난감이 버려지면요, 대부분 다른 일반 쓰레기들처럼 소각되거나 매립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로지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진 장난감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혼합 재질로 만들어져서 분리배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난감이 한 해에 얼마나 생산되고 또 버려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폐플라스틱 30%가 장난감이고 국내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장난감은 약 5만 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데는 최소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결핍을 모르고 네. 큰다고 하잖아요. 이미 장난감 많은데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결국 뭐 시들해져서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난감을 물려주기도 하고 물려받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잘 자리 잡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팩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은 좀 깁니다. 건강하게 늙으려면 이것을 마실 것. 야, 이거 너무 궁금한 키워드인데 뭐 뜸들이지 말고 바로 답부터 알려주세요. 뭘 마셔야 돼요?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되게 흔한 겁니다. 뭔데? 네, 건강하게 늙으려면 마셔야 하는 이것 바로 커피. 어? 네. 그래요? 특히 커피가요, 이 중년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노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요, 1984년부터 미국 여성 4만 7천여 명의 데이터를 30년간 추적해서 관찰해 얻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15mg 분량의 카페인을 커피로 섭취한 여성은요, 암이나 뇌졸중 등 주요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고요. 또 인지기능과 정신건강, 신체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노화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하루 평균 315mg의 카페인 양은 작은 커피잔으로는 3잔 정도 분량이고요. 우리가 보통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로는 2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커피 없이 못 사는 저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뭐 커피뿐만 아니라 음료나 다른 차에도 카페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디카페인 커피나 뭐 차, 탄산 음료는 건강한 노화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로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에는요, 한 잔을 추가로 섭취할 때마다 건강한 노화 가능성이 20에서 2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카페인이 단독으로 건강한 노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카페인이 커피의 다양한 생리화합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커피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과도하게 양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럼요. 뭐든 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커피가 또 뭐 술 잘 마시는 네. 분이 있고 술 못 마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카페인이 몸에 받는 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개인의 상황 고려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네. 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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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날씨 요정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30도를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낍니다. 이들 지역에는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고요. 그 밖에도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mm 미만의 약한 이슬비가 지나다가 맑아지겠고요. 다만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에 최고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은 정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26도로 어제보단 낮게 나타나겠고요.
전주 30도, 강릉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금요일부터 흐려집니다.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리겠습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까지도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기업인 등등을 이용해서 유명 연예인, 유명인들을 사칭해서 투자 사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최근에 이 AI로 특정 인물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합성해서 그걸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사건처럼 유명인의 얼굴에 딥페이크 기술을 입혀서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돈을 사기로 가로채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범죄가 돼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분노 유발자들 바로 주제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정교해진 가짜, 공포가 된 AI, 일상을 파고드는 새로운 범죄, 딥페이크입니다. 요즘에는 사진 한 장,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봐도 이게 진짠가? 아니면 그래픽이 좋은 건지 아니면 딥페이크인 건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적인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사기를 받는 그런 피해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도록 정교해서 더 무서운 이 딥페이크 범죄. 인선 씨가 유형별로 정리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상을 파고든 새로운 범죄, 딥페이크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거짓 얼굴, 진짜 피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거짓 실체를 만들고 이걸 이용한 사기로 피해가 있었다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어떤 사건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영상통화로 상대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보여? 집에?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카톡해. 영상통화예요, 그냥. 그냥- 네. 일상적인 통화 그냥 그런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는 영상이었을까요? 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요, 일상적인 통화 같지만 사실 이 여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오! 여성입니다. 일반인의 사진, SNS에 있는 그 사진을 도용해서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아니, 사진을 넘어서서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통화를 했으면 네. 저게 딥페이크라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하고 통화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저렇게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어떤 사기를 친 거예요? 네, 지난 4월 울산 경찰청은 조직적인 딥페이크 투자 사기를 벌이며 120억 원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뒤에 대포폰과 컴퓨터 등 각종 장비를 갖추어 놓고 사무실을 운영했는데요. 이들의 수법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기술로 34세의 박모 씨라는 가상의 여성을 만들었고요. 이 여성의 프로필을 각종 데이팅 앱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 연락해오는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들어간 건 맞는데요, 변호사님. 그 전형적인 그냥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기밀하고 치밀한 그런 수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 직업, 학력은 물론이고 소유 차량과 사는 집, 키와 몸무게, 혈액형의 MBTI까지 구체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군 간부 출신의 아버지를 둔 명문 대학원 출신의 혈액형은 B형이고 MBTI는 밝고 직관적인 ESFJ, 취미는 골프와 필라테스인 서울 강남에 사는 34세 여성을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가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는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10일치 분량의 대본까지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도 여러 번 한 거죠. 이들이 아주 시나리오 작가네. 그러니까 가상인물을 만들어 놓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스토리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에 직접 나와서 영상 통화를 하니 누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 돈이죠. 이들의 진짜 목적인 돈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기 집단 역시나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이 가상의 인물 박모 씨가 접근한 남자들에게 내가 투자를 잘해서 강남에 4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카페도 운영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어떻게 투자에 성공했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겠다. 솔깃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지인이 미국 투자회사의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이 요즘 동영상 사이트에서 강의를 한다. 나도 이 강의를 보고 투자법을 알게 됐는데 같이 투자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미 친밀감이 쌓인 상태에서 뭐 투자 공부 같이 하고 돈도 같이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저라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실제 동영상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접속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바라는 진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힘든 경제 시기에 투자 알아가시면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보니까 시청자 수가 몇천 명이 되던데 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화력팀입니다.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 화력팀 한 4, 50명이 모여서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들어가면 진짜 이게 마치 좋은 강의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이제 진정성 있는 강의고 강의가 제법 괜찮은 강의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게다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화력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화력팀? 화력팀? 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 투자 강의를 하는 인물은 딥페이크로 얼굴을 바꾼 인물이고요. 화력팀은 댓글과 조회수 등을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나도 이 강의를 듣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정말 믿을 만한 쪽집게 강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들에게 덫을 놨습니다. 와,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근데 더 어질어질한 얘기가 있는데 화력팀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상의 여인인 박모 씨가 투자 강의까지 연결을 해주면 경제 전문가 역할을 하는 특수팀이 움직였는데요. 이 특수팀은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락해서 실제 운영 중인 투자회사의 가짜 사이트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로 위장한 조직원이 자신이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면서 접근해서 대포 통장을 알려주고 투자금 명목의 가상화폐나 돈을 보내도록 유인했는데요. 이들은 화력팀, 특수팀 외에도 총책 아래에 비자와 월급을 관리하는 인사팀,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는 채터 등 철저히 분업화해서 범행을 했고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조직원들 간에도 가명을 썼다고 합니다. 야, 이런 치밀함과 조직력을 가지고 남한테 사기를 치는데 썼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피해 정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추후에 더 정확한 피해 상황이 나오겠지만 울산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고 그 피해 금액도 120억 원이나 됩니다. 이 한 사람당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9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을 이 피해 조직, 사기 조직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고 피해 규모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기가 새로운 기술을 만나서 이렇게 더 나쁜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는 건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이 딥페이크 때문에 34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기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홍콩의 한 기업에서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사의 홍콩 지부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영국 본사의 재무 최고 책임자의 한 통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A씨에게 거액의 돈을 비밀리에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이메일을 피싱 메일이라고 여기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A씨가 화상회의에 초대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화상회의에는 영국 본사 CFO를 비롯한 본사 직원들이 참가했는데요.
이번에도 A씨에게 비밀 거래를 요구했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홍콩 시중은행 5곳에 15차례에 걸쳐 총 2억 홍콩 달러, 와. 우리 돈으로 340억 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340억 원이면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지가 벌써 이것부터 의아한데요. 근데 화상회의가 본사 직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가 딥페이크 사기랑 관련이 뭐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화상회의에 참석한 CFO를 비롯한 본사 직원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직원인 A씨는 이들이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실제 인물들의 영상과 음성을 조합해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던 겁니다. 직원은 뒤늦게 본사의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 눈앞에 펼쳐진 내가 본 게 다 현실인데 그게 아니었어 또 이게. 가짜였던 예? 거죠.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고 이랬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상을 파고든 새로운 범죄 딥페이크.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가족의 얼굴을 한 사기꾼입니다. 야, 가상의 인물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아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 뭐 이런 것까지 다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이용을 했다는 건데 관련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입니다. 한 중국인 부모에게 짧은 영상의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의 메시지를 열어봤더니요. 제주도를 여행 중인 딸이 아주 좁은 방에 손발이 묶인 채로 울면서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메시지를 보낸 일당이 너의 딸을 납치했다라면서 우리 돈으로 8억 원 가량을 보내주면 이 딸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야,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잘 그 여행을 갔다고 그랬는데 손발이 묶인 채로 그 영상이 왔다고요? 울면서. 야, 그러면 이 딸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까? 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영상을 확인한 부모가 이 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그 신고를 받은 이 제주경찰청에서는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해서 본격적인 수색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주도에서 무사히 여행 중인 딸을 발견한 건데요. 알고 보니 납치범들을 보냈다는 그 영상, 딸이 손발 묶인 채로 울고 있던 그 영상은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은 짜집기 수준이 아니라요.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딱 봤을 때는 실제 영상인가 보다. 이렇게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협박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님이 바로 신고를 하셔서 다행이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받게 되면은 충격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내일이니까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는 경찰은 이 납치 신고를 접수하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 파악 등 초동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구조자의 안전과 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범인이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을 해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통화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 딥페이크는 실제 인물을 학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등을 전체 공개로 하지 말 것을 알렸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음성을 학습하게 해서 이 음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AI가 사람이 목소리를 학습해서 똑같이 흉내내는 것을 딥보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딥보이스 기술이 범죄에 활용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0대 여성이 딸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엄마 나 친구 보증 섰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잡혀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딸의 번호로 전화가 온 데다가 평소 딸의 음성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범인이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버린 사기극이었습니다. 분명 딸의 목소리였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날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이렇게 가족 얼굴 목소리를 이용해서 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는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데 근데 이 어머니
2천만 원 그냥 어떻게 사기 당하신 건가요? 네,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를 심상치 않게 여긴 이 은행 직원이 자초지종을 물었고요. 수상쩍은 점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약속 장소로 이동했고 이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금 2천만 원도 무사히 어머니에게 돌아갔고요. 네,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저는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 기술에 대해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든 가짜 전화 사건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벌어진 일인데요. 민주당 뉴햄프셔주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 하루 전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목소리로 당원들에게 전화가 한 통, 전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내용이 11월 대선을 위해 표를 아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전화, 바이든의 목소리를 복제한 딥페이크였고요. 이 영상을 만든 제작자는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 메시지를 전송한 통신회사에도 2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딥페이크 사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또 진화되고 발전될지, 벌써 막 이게 범죄로 이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막 너무나 겁나는데 두렵고. 근데 이게 지금 저 처벌할 근거나 이렇게 법령이 제대로 마련이 돼 있긴 한 겁니까? 네, 이 딥페이크 사기든 딥보이스 사기든 다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사기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타인을 기망하고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서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징역에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한 만큼 그에 맞는 처벌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유형 전해주시죠. 일상을 파고든 새로운 범죄 딥페이크,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성범죄의 도구가 된 친구의 얼굴입니다. 하다가 이제는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가져다가 성범죄에 이용했다는 건데, 얼마 전에 이거 한 대학에서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날 만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S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 소재 같은 대학 출신의 A씨와 B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학 동문을 포함한 60명이 넘는 여성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A씨가 제작한 이 불법 합성물은요, 2천여 개가 넘고 이것도 모자라 아동, 또 청소년, 성착취물 등도 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공범인 B씨는 A씨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면 그 사진을 합성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같은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었던 그리고 과거의 선후배들, 그때 친구들, 동기들까지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한 부분 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의 주범인 A씨와 B씨가 같은 대학 출신이기는 하지만 서로 본 적 없는 사이라는 건데요.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한 메신저 앱의 대화방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됐고, 온라인에서만,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만 돈독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불법 합성물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독하고 또 모욕하고 조롱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다른 범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과 같았는데요.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 능욕 인터넷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를 했고 올해 4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S대 딥페이크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대학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터지면서 관련 범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인천 소재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 대학을 졸업한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데 이게 정말 네가 맞느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 이 대화방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대학 졸업생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인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딥페이크 합성물을 90여 건을 만들고 지인 능욕방을 통해서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이 개인정보를 함께 이들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게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그 내 얼굴, 내 모습이 그대로 갔는데 그 성적인 얘기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 네. 그걸 보는 사람은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걸 무슨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내가 아닌데. 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이게 대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일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에서 재학 중인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11명을 대상으로 27차례에 걸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는데요.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을 합성한 겁니다. 이 학생은 이 불법 합성물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달에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10명이 같은 반 여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서 SNS에 주고받은 사실도 알려지기도 했고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여학생을 사칭해서 SNS 계정을 만들고 돈을 받고 수십 장의 사진을 팔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맘 놓고 학교에 다닐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이 하교할 때 이제 조심하라고 사진 다 내리고 제보를 해달라고 학교에 친구 당해줘요. 친구가 찍어준 친구의 사진이 도용당해가지고 페이크 된 거. 아니 친구들하고 같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내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SNS에 이거 올리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올린 내 사진이 다른 곳에 이용이 된다. 이거 불안해서 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졸업 앨범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졸업 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해서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는데요. 이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서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까지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이 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니까 이게 서약까지 하고 앨범을 제작하고 막 이러네요. 예전에는 졸업 앨범 뒤에 주소까지 나중에 서로 연락하거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우 예. 맞아요. 저 때만 해도 좀 친구들 연락처를 그때 그 주소록으로 말씀 거기다 적어놨었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얼굴 보고 막 추억이 예. 소삭소삭 돋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 얼굴 다 이렇게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딥페이크 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 좀 저 같으면은 졸업 사진 그만 찍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이러다가 졸업 앨범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졸업 앨범에서 이 선생님 얼굴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자, 한 중학교 교사는 졸업 앨범 제작을 담당하면서 일부 선생님들의 요구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사진을 다 주셨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사진을 이제 안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사건 사고 많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 역시 졸업 앨범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진을 캐리커처로 대신한다는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악용하는 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조금씩. 졸업 앨범을 제작하지 않든지 대체 수단으로는 뭐 캐리커처도 있고. 아니 선생님 졸업사진에 캐리커처라니. 이러다가 졸업사진에 요즘에 유행했던 그 애니메이션 AI 뭐 이런 걸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이 10대들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학교에서 이런 반응까지 보이는 걸까요? 네, 10대들이 연루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치를 보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자를 분석해 보니 474명 중 10대가 381명으로 전체 비율을 8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96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유독 10대 비율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찰 조사 결과 10대 학생들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정말 합성이 되는지 궁금했다. 그냥 한번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그저 놀이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또 10대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에 익숙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도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그저 놀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본인들이 벌인 그 범죄 때문에 피해자들은 굉장히 속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답변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10대 딥페이크 성범죄 더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법률을 보면요.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이런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년원을 가더라도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초범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을 만들어 놓고 감쪽같지 이러면서 낄낄거렸을 거라고요. 네. 이게 범죄지도 모르고. 근데 또 이게 죄긴 죄인데 미성년자면 또 관대하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초범이면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이랬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고 이게 범죄라는 것도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지 오늘 다시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시간 정말 빠릅니다. 벌써 6월이고요. 올해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께 아픈 질문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경제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요즘 뭐 물가 오르고요. 내가 생필품 살 때도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줄줄줄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이 팍팍해졌다는 걸 아마 직접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 달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확정됐을 거예요. 네,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기, 가스, 뭐 이런 열 에너지 요금, 이 공공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같은 축산물 가격이 6.2%나 뛰면서 3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6개월간 가격을 올린 식품 또 외식업체는 무려 60곳이 넘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8.5%나 되고요. 두 분 빨리 숨 좀 쉬세요. 심호흡, 있는 호흡 다 라마즈 호흡까지 다 해줘. 근데 정말로 이렇게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에 소장님 제 통장 이렇게 원래 저는 이렇게 쌓아가는 걸 보고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진짜 한 일주일만 한 번씩. 어떻게 이게 버릇이 됐어요. 어떡하죠? 요즘에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물건과 함께 걱정과 시름도 담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알뜰하게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얘기 오늘 한번 나눠보죠. 김현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이제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소장님이 참 이렇게 든든해집니다. 근데 아낀다고 아끼는데 이게 눈에 띄게 지출은 줄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일단 소소하다고 생각되는 지출부터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내역서 내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거야 들여다보면 큰 돈 쓴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이제 소소한 지출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커피값 아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커피값 10만 원을 아낀다 쳐도 1년이면 120만 원이고 그거 10년 아껴봐야 12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돈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사소한 거 커피뿐만 아니라 택시 한두 번 타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뭐 어디 가서 뭐 요만큼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런 게 쌓여가지고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나중에 이제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 맞춰가지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고민 톡방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톡방 열어주세요. 인선 엄마, 이따 장 보러 같이 안 갈래? 먹을 게 또 떨어졌어. 예인 엄마, 안 그래도 내 마트 가려고 했는데 근데 예인이네 요즘 반찬 어떻게 먹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래 뭐 먹을지 모르겠네. 맞아. 아니 얼마 전에 달걀 한 판 사러 갔다가 7,000원인 거 있지. 나 너무 놀랐잖아. 라면 값도 오르고 삼겹살은 100g에 2,500원이나 해. 우리 예인이 삼겹살 엄청 먹는데. 우리 인선이는 빵지술래인지 뭔지 대전까지 빵 사 먹으러 다녀. 식비도 그렇고 생활비 좀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뭘 더 아껴 싶고 답이 안 나오네. 그치. 상반기에 돈 쓴 것 좀 확인해봤더니 아무리 봐도 필요한 데만 썼는데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예인이하고 인선이가 삼겹살 좀 덜 먹고 빵도 좀 덜 사 먹고 이러면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뭘 더 줄여? 어떻게 더 줄여? 내가 어디서 세는 거야? 찾을래도 찾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대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는 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봐도 잘 아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새 나가는 돈 없으면 잘 아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이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는 돈이라고 생각을 아예 체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제대로 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좀 잘못되셨다,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활비를 아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 불필요한 지출이 뭐가 있지? 이걸 걸러내는 것보다 일단 얼마를 무조건 딱 줄여야 되겠다. 이걸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를 들어 10만 원을 아껴야지라고 한다면 금액부터 정하고 뭘 걷어낼지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생활비 아끼는 걸 사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항목부터 좀 점검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 돈 좀 줄여봐야지, 지출 좀 줄여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내역서 쭉 살펴보시면 제일 많이 쓴 항목 바로 식비라는 거 아실 겁니다. 맞아요. 네, 먹는데 다 써요. 어깨 운동하셨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든든해 보이지? 든든합니다. 근데 식비 얘기 나오니까 근데 저는 약간
살짝 반반 반대인 게 네. 우리가 하루 동안 지치고 힘들고 이러면 또 보상 심리로 뜨아 먹고 아 먹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메리카노. 네. 아까 모닝팩에서도 아메리카노 노화를 살짝 줄여준다고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요런 거 식비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으면 다른 거라도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은 진짜 거짓골을 물면합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이런 거 줄이는 게 힘든 건 알지만 이런 데서 못 줄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트에서 장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보통 요즘에 그렇게 가시는 경우 있어요. 오늘 뭐 살 거 있는지 보러 가자. 해가지고 전투적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1+1 할인 행사 그러면 일단 다 많아요. 다 해야지. 만두가 1+1이네. 이거 냉동실에 넣어두면 우리 애들 어차피 먹을 먹을 텐데. 건데. 어차피 먹을 건데. 1+1인데. 그렇게 어차피 먹을 건데라는 생각으로 막 사다 보면은 그렇죠. 한 가득이거든요. 식비를 줄이려면 보통 뭐 저녁에 할인하는 시간을 노리세요라고 하는데 이 마트 가기 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건이 뭔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만 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고때고때 사는 것보다 네. 대량으로 사는 게 좀 싸게 살 수가 맞아, 있을 것 맞아. 같아서 네. 뭐 어차피 쓰는 거니까 대량으로 사면 어때요? 이 우리가 돈 아낄 때 가장 경계해야 돼야 되는 단어가 바로 어차피입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어차피 와. 이것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합리화돼요. 그렇죠. 보통 대형 창고형 매장에 가가지고 물건 많이 사시는 경우 있어요. 이거 두면은 아이들 많이 네. 먹을 텐데. 그런데 당장에 지금 내가 오이 2개 필요한데 여기서 사려면은 뭐 오이 10개를 사야 되고 뭐 과일도 거의 한 박스를 사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럼 당연히 총 지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식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뭐 5인 가구, 6인 가구가 아니라면 창고형 마트는 결코 싼 곳이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4인 이하 가구는 출입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장을 볼 때는 최대한 적게 쓰고 그리고 집에서도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저렴한 거, 단가가 싼 거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요즘에 1인 가구들 네.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저것 식자재를 사서 먹는 것보다 배달 음식으로 먹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맞아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네. 아니 이거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인데요. 외식이나 배달, 테이크아웃이 없으면 정상적인 식생활이 안 된다라는 외식 의존 가구의 비중이 14%가 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 2022년하고 비교를 하면 2배가 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한 거 뭐 이런 거 쫓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편한 거. 그런데 편하면 다 돈을 쓰게 되거든요. 먼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배달 음식이나 외식비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얼마를 써야 될지를 딱 정해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은 뭐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떤 걸 먹을까? 어떤 싼 음식을 먹을까? 오늘은 좀 줄여볼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해먹는 것보다 이 배달 시켜 먹는 게 싸지 않아?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가 더 저렴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안 쓴다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을 저녁으로 먹는다. 이거 가서 뭐 식당 가서 먹으면은 최소한 한 8,000원, 9,000원, 배달로 시켜 먹으면 최소 주문 금액이 있으니까 뭐 15,000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김치, 밥, 계란 요것만 있으면 맛이 있든 없든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내가 직접 해 먹는 것과 배달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은 확실히 확연하게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먼저 얼마를 써야 될지 정해놓고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식비 줄이는 데만큼은 MZ 친구들의 생활 습관을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행어의 MG 네. 뭐 저라고 대본에 써 있긴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소장님이 아주 좋아할 만한 네.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명 거지방이라는 거지방? 거지방이라는 오픈 네.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비를 이렇게 서로 점검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지방에 저 버블티 먹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컵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물 마시세요. 네. 이렇게 솔루션을 준다는 거예요. MZ들끼리. 좀 웃기고 극단적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살짝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맞다, 버블티는 비싸고 네. 물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거니까 물로 마시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즐겁게 좀 돈을 아껴보자는 건데요. 또 요즘에 그 냉파라고도 예전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냉파. 냉파? 네. 냉면의 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자,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인데요. 냉장고. 냉털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이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 남은 재료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겁니다. 이것도 포인트는 소비를 아낀다가 아니라 아예 안 쓴다.
이 무지출이 포인트거든요. 냉파는 일단 냉장고 전수조사, 재고조사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안에 뭐 깊숙한 곳에 진짜 몇 년 든지 모른 냉동식품 이런 것들도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짜투리 채소 남아있으면 뭐 볶음밥을 해먹는다거나 아니면 고기가 남았으면 뭐 고기로 요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냉파로 식사를 해결해도 최소 결제 비용 맞추느라 뭐 10,000원, 20,000원씩 그냥 쓰는 배달 음식 이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어림잡아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식비는 물론이고 다음에 장 보러 갈 때 중복으로 물건, 재료를 사는 것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냉장고 파먹기, 냉파도 있고요. 요즘은 밀프렙도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게 그건 또 식사와 준비의 합성어인데요.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일주일치 식사를. 그러니까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뭐 볶음밥이나 샐러드를 미리 해놓고 하루하루 꺼내서 먹는 겁니다. 네. 사실 뭔가 먹고 싶은데 음식 만들기가 귀찮아서 뭐 배달앱 켜고 주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 할 때는 그냥 준비되어 있는 거 꺼내서 아주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식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것도 식비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식비 줄이기 체크리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식비는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대형 창고형 마트에서 이것저것 덥석덥석 집으면 싸게 사온 거라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많은 지출하게 되니까 5인, 6인 가구가 아니라면 가지 마시고요. 외식비와 배달 음식비는 처음부터 한 달에 딱 얼마 쓰겠다 정해놓고 그 이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냉장고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들이 있거든요. 이 냉장고 털이, 냉장고 파먹기만 하더라도 식비는 줄일 수 있으니까 조금의 수고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라는 말을 멀리 어차피 먹을 거니까 사두죠. 어차피 누군가 언제든 네. 먹는다. 전 그러다가 버리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어차피라는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생활비를 줄여볼 수 있을지 자 먼저 톡방 열어주세요. 아유, 우리 딸 언제 집에 와? 오늘 저녁에 아빠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같이 볼까? 좋지 좋지. 내가 가입한 OTT 열어보고 아빠가 보고 싶은 영화 좀 고르고 있어봐. 아, 그래. 넷플땡, 웨이땡, 티땡. 아유, 많다. 근데 이게 다 필요해? 당연하지. 아빠 요즘 때는 콘텐츠 안 놓치려면 다 필요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야구 보는데도 이거 다 필요해. 아이고, 너 이것 때문에 아빠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막 그런 거구나. 아우, 야, 구독료가 상당하구나. 아빠 계속 잔소리 할 거야?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엄마 아빠도 그 안마의자 렌탈 그거 하잖아.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런가? 알았다. 저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얼른 들어와. 제 얘기인가요? 자, 요즘 현대인의 필수 소비 덕목 구독료입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게요.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최근 소비자 이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 결과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1인당 3개에서 4개의 구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7개 이상 구독한다는 비중도 9.1%에 달했어요. 월 평균 지출액이 3만 원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이 약 23%, 5만 원에서 20만 원이 약 22% 정도였습니다. 15만 원이 넘는다는 응답도 14.9%를 차지했습니다. 나는 구독 안 하는데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 넷땡 없으세요? 넷땡 이거 다 구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니까 대부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신문 정도 매일매일 배달해보고 우유 배달 먹는 거, 요걸 이제 구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 맞춤형 식단부터 이 남자분들 면도기도 구독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집에 걸어놓는 그림, 뭐 테이블 위에 놓는 꽃병, 이런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구독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구독 서비스 한 줄기 빛이었거든요. 저한테 OTT 네. 서비스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있는데 불안한 게 소장님 이런 것부터 줄이라고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 구독 서비스야말로 진짜 필수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고정 지출이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편리하니까 다시 계속 쓰게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내 월급이 다음 달부터 반토막이 난다. 그럼 어떤 지출부터 줄일 거냐? 당연히 구독 서비스를 줄이게 되면 내가 불편하거나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하는 드라마 시리즈 좀 못 보고 또 빨래를 내가 이 집에서 직접 세탁기를 돌려서 한다고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불필요한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대신 그걸 돈으로 지출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독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가능한 30년 전만 보더라도 집에 그 가정부 이렇게 고용하는 집은 상당히 부잣집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번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우리 집을 싹 청소하고 가주시는 분이 와주시거든요. 이 부잣집에서만 가능했던 게 내가 소소하게 지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해진 건데 그러다 보면 한두 번 쓰다가 이런 저항감이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게을러지기 위해 소비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돈은 이 불편해야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집 한번 생각해봤는데 뭐 네땡, 디즈땡, 티땡, 뭐 메일땡, 뭐 땡튜 프리미엄에서 저도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MG다. 근데 소장 이거 제가 5가지 다 끊으려면 저는 못 살거든요. 그 뭐 한두 가지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진짜 못 살까요? 진짜 못 살까요? 그러진 않을 거고 일단 과감하게 내가 어떤 걸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만은 다 끊어보시고 정말 나는 이거 꼭 보고 싶다. 이 드라마 안 보면 정말 내가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안 되겠어. 그런 것들만 한두 개 정도 구독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이 구독료 받고 우리 배송받는 이런 그 시스템 있잖아요. 쿠땡에서. 쿠땡도 하는군요. 네. 그런 걸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내가 낸 회원비보다 어쨌든 배송료는 소위 말하는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3-4번 정도는 무조건 뭔가 시켜야 돼요. 맞아요. 더 그래서 시켜요.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대신에 요걸 구독을 끊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한 3-4개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그 구독 서비스를 한번 결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달에 몰아서 사고 다시 배송 끊어버리고요. 또 음악 듣는 거 뭐 이런 것들도 2-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서비스를 옮겨 다니면 오랜만에 오셨네요 해가지고 2-3개월 정도는 우리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모션들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용을 하시고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지 말지 뭐 이렇게 헷갈린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얼마나 자주 썼나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대체 가능한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무료 배송 하나 받으려고 뭐 4,000원을 냈네 5,000원 냈네 이런 것들 한번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톡방에 부모님들이 쓴다는 안마의자 렌털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없애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불효자가 되기는 싫은데 그런데 실제로 많이 그럼 이용을 하시냐. 내가 안마가 꼭 필요해가지고 안마의자를 구독한 게 아니라 저거 싸네 해가지고 들여놓고 먼지만 쌓여있진 않은지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4만 원 이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3년이면 144만 원이고 5년이면 240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근데 렌탈은 보통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끊는 경우가 많고 이거 중도에 해지하면 또 위약금도 생깁니다. 36개월 정도 쓴다면 렌탈보다는 오히려 내가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렌털료에 뭐 무료 AS나 부품 교체 비용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진짜 렌탈을 하고 싶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뭐 월 결제 금액을 10,000원에서 20,000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히 아끼셔야지 고정적인 지출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신비. 빠밤. 네. 요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쓰시고 계신 요금제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통신사 앱에 가면 내가 한 달에 데이터 얼마 쓰는지를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데이터 쓰는 게 한 3GB 정도인데 요금제는 10GB짜리를 쓰고 있다. 그럼 과한 거죠. 이런 것들 하향 조정을 하시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인터넷, 휴대폰, 뭐 가족 결합 이런 상품 통해 가지고 할인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게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알뜰폰 전환인데요. 그렇죠. 같은 통신망을 사용을 하는데 요금제는 최대 한 50% 그 이하 수준으로도 낮출 수가 있어요. 보통 5G 요금 8만 원짜리 쓰고 계시다. 이거 알뜰폰으로 전환하면 한 2-3만 원대에도 가능하고 가끔가다 또 통신사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뭐 석 달간 한 달 기본 요금 100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알뜰폰으로 전환하시면 통신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생활비를 어디서 또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생활비 내역을 보고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이분의 생활비 내역을 한번 보니까 일단 요리에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사 먹는 게 남는 거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 서비스 항목 보니까 광고형, 이거 광고 나오는 거 불편하다고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있는데 이것도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프리미엄만 결제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내역 보면 외출보다는 집에서 쉼 없이 앱으로 결제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남일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감이 가는데 네. 공감 가는 부분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자, 이런 성향인 분들에게 무조건 집밥만 드세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면 주 3회 배달 음식 먹는 횟수 1회로 줄이고요. 요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일단 쌓아놓고 보는 편의점 간식, 이거 습관이거든요. 일단 지금 70만 원 정도 나오는 식비를 10만 원 줄이겠다. 요거 목표로 삼고 좀 줄여보시는 걸 시작해보시는 게 바랍니다. 또 통신비 지금 너무 나갑니다. 이게 웬만한 곳은 요즘에 와이파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폰으로 바꾸면 7만 원에서 2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구독 서비스도 너무 많습니다. 다 정리해서 지금 8만 원 나오는 거 요거 3만 원대로 줄이는 걸 목표로 가시고, 이렇게 하면 항목별로 뭐 식비 10만 원, 통신요금 5만 원, 구독 서비스 5만 원 등등 해서 2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1년이면 240. 거의 이분 한 달 월급에 가깝거든요. 요렇게 한 달치 월급 더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다닐 때 꼭 필요한 거 교통비인데 지자체마다 요즘에는 뭐 교통카드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할인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어떤 때 쓰면 좋을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뭐 서울시, 국토부, 경기도 이렇게 지자체나 뭐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기후동행 카드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내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지원 범위가 한정된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권이 서울시 내에 집중된 분들한테 유리한데요.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을 적용하게 되면 한 달에 40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득이고요. 또 만약에 서울에 사는 20대인데 대학교는 혹은 뭐 회사는 경기도권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오가야 된다면 K패스가 적합합니다. 요거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의 30%나 환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 카드 특징에 맞춰서 내 이동 패턴을 대입해서 비교해보고 이 교통카드를 고르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저 수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가계부를 좀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또 예쁜 가계부 사러 갈 생각에 좀 설레긴 하는데 지출이에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가계부 앱들이 잘 나와 있기는 합니다. 뭐 각종 카드 정보, 뭐 계좌 정보 이런 거 연동해가지고 요즘에 뭐 그래프도 쫙쫙쫙 그려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사시지는 않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요즘에는 앱만 잘 활용하면 네. 가계부 그냥 알뜰살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계부를 그런데 쓰는 거는 앱을 쓰든 손으로 쓰든 가계부 쓰는 목적이 허투루 쓰는 지출 잡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계부 쓰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쪼개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고정 지출, 월급 들어오는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외식비와 용돈 통장 이렇게 분리해 놓고 쓰시는 게 가계부보다 훨씬 더 허투루 나가는 돈, 새는 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럴 때는 가계부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쁜 마음으로 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절약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어요라고 하는 거 땡튜브 영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용기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자꾸 허리띠 더 졸라매셔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계속 졸라매서 진짜 매일 허리도 없는데 허리 됐어요. 아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짠택 하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하늘빛이 다소 흐린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의 흐린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높은 기온에다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되는 더위는 더 심해질 텐데요. 잦은 수분 섭취해 주셔서 체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 밖에도 안개가 짙은 지역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mm 미만의 약한 이슬비가 내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에 최고 20mm 정도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26도로 어제보다는 3, 4도 정도 낮겠는데요. 그 밖에 강릉은 31도, 전주 30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금요일부터 흐려집니다. 제주는 흐린 하늘에 비가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전에 점심 먹고 시간이 좀 나서 걸으려고 했는데 야 더워서 못 걷겠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거의 19.9도, 20도 가까이로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날 많이 덥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이 기온 잘 생각하시고 옷차림 챙기신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channel